첫째로 내게는 존경할 만한 옛 친구 로갱 씨가 있었다. 그는 내 저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 의해 얻은 친구라 언제까지나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 나와 동향인인 사람 좋은 르니에 씨와 그 당시 아직 살아있었던 그의 딸 랑베르 부인도 있었다. 젊은 저네버 사람으로 구앵대라 부르는 마음씨 착한 청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있었다. 꼼꼼하고 친절하고 열성적인 사람이었으나 무식하고 고집이 세고 식중이고 뻔뻔스러워 내가 은자함에 살게 된 당초부터 누구의 소개도 없이 찾아와서 나의 승낙도 없이 우물쭈물하다가 그대로 내 집에 눌러앉게 되었다. 그는 대상에 다소 취미를 가져 예술가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리의 사파에 도움이 되었다. 그는 대상의 원화와 판화를 맡아 이를 충실하게 보아주었다. 뒷뱅씨 집안도 나와 친한 사이였다. 그 댁은 뒷뱅 부인 전성기에 비하면 그다지 화려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 집주인들의 뛰어난 자질과 그곳으로 몰려드는 인류 명사들로 인해 파리 명문의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그들을 달리 본 일도 없었고 이 집과 멀어진 것은 어디 딴 데 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생활하려는 데 불과했으므로 그들도 나를 만나면 전처럼 다정히 대해줄 듯 했고 특히 뒷뱅 부인에겐 환대받을 자신마저 있었다. 그들이 끌리시에 살게 된 뒤로는 그녀를 시골의 이웃으로 쳐도 좋았다. 나는 가끔 그리로 하루 이틀을 보내러 갔었는데 만일 뒷뱅 부인과 슈농소 부인이 좀 더 사이가 좋았더라면 더 자주 갔을 것이다. 그런데 한 집에서 뜻이 맞지 않는 두 부인 틈에 끼어 양쪽을 상대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내게는 끌리쉬가 무척 고통스런 곳이었다. 그러나 슈농소 부인과는 한결같은 정다운 우정으로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부인이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 떼유의 작은 셋집을 얻어들어 살 때는 이쪽에서도 자주 만나러 갔고 또 부인도 우리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 나는 끄레키 부인과도 친했다. 그녀는 열렬한 신앙에 몸을 바쳐서 달랑베르와 마르몽텔과 그 밖의 많은 문학자들과 교제를 끊고 있었다. 내가 믿는 바로는 드리블레 신부만은 예외였다. 부인은 그 무렵 그의 반위선적인 태도에 무척 실정을 느끼고 있었다. 내 경우는 그쪽에서 교제를 청해 온 것이므로 그녀의 호의도 편지 내왕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신년 선물로 러망산의 살찐 암탉을 보내주었고 이듬 해에는 나를 찾아올 계획이었으나 그 여행만은 마침 룩상부르 부인의 여행 때문에 중지되어 엇갈리고 말았다. 나는 여기서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말해둘 의무가 있다. 그녀는 나의 기억 속에서 언제나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로갱을 제하고는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해야 할 사람이 있다. 그것은 나의 옛 동료요 친구인 까리오로 그는 일찍이 베네치아 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명의 서기관이었다가 다음에는 스웨덴으로 전속 운동을 해서
대리공사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파리 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본관 서기관으로 임명되었다. 내가 전혀 예기치도 않았을 때 그가 갑자기 몽모랑시로 찾아왔다. 그 훈장의 이름은 잊었는데 보석을 박은 멋있는 십자가가 붙은 스페인 훈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신분의 표시로서 까리오라는 그의 이름에 한자를 더 붙여서 까리용 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인품, 전과 꽃 같은 다정한 마음씨, 더 훌륭해진 그의 재기를 발견했다. 그와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꾸앵대가 하던 버릇으로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기회로 내 대신으로 또는 나의 이름으로 까리용의 신뢰를 얻어 나를 위해 진력한다는 노릇이 그만 이 친구를 내게서 빼앗고 만 것이다. 까리용에서 연상이 되어 나의 시골 이웃 중의 한 분이 기억난다.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 한층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성실한 르블롱씨다. 그는 베네치아에서 내가 신세진 사람으로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나와 몽모랑시에서 과히 멀지 않은 라브리스의 별장에 새를 들었다. 그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자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뻤으며 그를 방문하는 것을 내 의무라고 보다는 오히려 낙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이튿날 곧 떠났다. 그런데 도중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집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이틀 후에 다시 그의 집에 갔다. 그는 가족 동반으로 파리로 식사를 하러 떠났다. 세 번째는 집에 있었다. 부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간에 마차가 있는 것을 보자 나는 두려워졌다. 나는 적어도 처음이니 자유롭게 만나서 같이 회포라도 불고 싶었다. 결국 나는 차일피일 방문을 연기해 오다가 결국은 너무 늦어 버려서 그만 방문을 하지 못하고 만 결과가 되었다. 벼르고 벼르다 지친 나머지 얼굴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이런 태만으로 인해 르볼롱 씨가 화를 낸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로 그에게 대해 은혜를 모르는 태도라고 지적을 당해도 하는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으로 조금도 죄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다. 비록 그가 모르는 사이라도 만약 내가 르블롱에게 무엇인가 참다운 기쁨을 줄 기회가 있었다면 그는 나를 게으름뱅이로 생각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런 태만과 무관심 그리고 사소한 의무 이행의 지연은 악덕보다도 더 크다란 손해를 끼쳤다. 나의 가장 나쁜 결점은 등한시하는 점이었다. 해서 안 될 일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도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화제가 베네치아의 친구들에게로 돌아온 이상 베네치아와 관계 있는 지기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도 교제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 직이란 다름 아닌 종빌 씨로서
그는 제노아에서 돌아온 후에도 내게 무척 두터운 우정을 보였다. 그는 나를 만나 이야기하기를 무척 좋아했고 또 즐겨 나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사건과 몽테기 시의 추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